지금부터는 머신러닝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군집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집화란 데이터를 미리 라벨링하지 않고요.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서 자동으로 그룹으로 묶는 기술인데요. 즉, 지도학습과는 달리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주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고객의 나이, 구매 금액, 방문 빈도 같은 정보가 있겠죠.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VIP 고객 그룹, 가끔 오는 손님 그룹, 할인 상품 위주 고객 그룹처럼 자연스럽게 집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군집화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 있는 그룹을 발견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군집화 알고리즘이 바로 K평균, K민즈입니다. K평균은 데이터를 K개 그룹으로 나누되 각 그룹의 중심점인 평균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끼리 모으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단순한 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고 군집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집화 학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입니다. K평균 알고리즘의 원리와 작동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 과정에서 중심점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군집이 점점 안정화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 데이터 적용인데요. 사과 데이터로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K평균으로 군집합해 봅니다. 여기서는 사과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서 색깔, 크기, 무게와 같은 특성에 따라서 사과들을 자동으로 그룹화하는 과정을 실습하게 됩니다. 즉, 군집화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K평균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까지 체험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K평균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확인을 해보는데요. 먼저 사전에 군집 개수 K 값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들을 색깔과 크기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K 값을 3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즉, 알고리즘은 몇 개 그룹으로 나눌까를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지만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사한 데이터 자동 그룹화 과정인데요. 데이터들끼리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비슷하거나 색깔이 비슷한 사과들이 한 그룹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 최적화 과정인데요. 하지만 한 번 모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심점과 각 그룹을 계속 비교하고 조정하면서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친구들이 앉을 자리를 계속 바꿔가며
너랑 내랑 더 가깝네 하면서 자리 재배치를 반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도 놀라울 만큼 데이터를 잘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K평균은 비즈니스, 과학, 심지어 마케팅 분야까지 가장 널리 쓰이는 군집화 방법이 되었습니다. 즉, K평균 알고리즘은 군집 개수인 K를 먼저 정하고 비슷한 데이끼리 모으고 중심점을 계속 조종해 나가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과를 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평균은 사실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인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비지도 학습의 개념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입력된 데이터만 가지고 숨겨진 특성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건데요. 마치 교실에 새로 전학 온 친구들이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묶어주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미리 정해진 답도 없고요. 정답 그룹도 없습니다. 그저 데이터가 스스로 말해주는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영역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세분화입니다. 기업들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슷한 소비 패턴을 가진 고객 그룹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은 건강식품을 자주 사고 어떤 그룹은 전자기기를 자주 사는 그룹, 이렇게 나누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사 카드 출시인데요. 카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들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맞춘 여행 특화 카드를 출시하게 되는 거죠. 즉, 새로운 상품 기획에도 비지도 학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나 넷플릭스를 쓸 때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 영화를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추천이 뜨잖아요.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의 파워입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들끼리 묶어서 서로 좋아할 만한 콘텐츠나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즉, 비지도 학습은 정답 없이 데이터를 스스로 묻고 패턴을 찾는 방식이고요. 기업은 고객 분석에, 카드사는 상품 기획에, 플랫폼은 추천 서비스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체들을 그룹화하는 군집화인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집화는 단순히 고객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비지도 학습은 텍스트, 이미지, 생물학 데이터, 이상 탐지까지 아주 넓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 개념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성 기반 그룹화인데요. 데이터의 특징을 기준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나 이미지를 비슷한 주제끼리 정리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답 레이블이 없는 학습인데요. 교사가 없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안에 숨겨진 구조를 파악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패턴 발견 및 데이터 압축인데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만 쏙 뽑아내서 데이터를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정리와 새로운 발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문서 분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만 개의 기사나 리포트를 자동으로 묶어서 정치 뉴스,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처럼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분할인데요. 의료 영상에서 뇌 MRI에서 종양 부분만 따로 분리를 한다거나 사진 속 인물을 배경과 나누는 기술도 비지도 학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세분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객을 나누고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데 활용됩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 데이터 분석인데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유전자 패턴을 가진 집단을 찾아내서 질병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감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안이나 금융사기 탐지에서 자주 쓰입니다. 정상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요, 이건 수상하다 하고 잡아내는 거예요. 즉, 비지도 학습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문서 정리, 이미지 분석, 고객 관리, 생물학 연구, 보안 탐지까지 아주 폭넓게 활용하고 쓰이는 기술입니다. 군집화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지금까지 군집화가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군집화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5가지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슷한 소비 패턴을 가진 그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숨은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 방문자의 행동만 보고도 관심사 그룹을 자동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데이터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관계와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데이터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그룹을 찾아내는 생물학 연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를 정리하는데도 군집화는 강력한데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구조화를 해서 더 빠르고 좋은 학습을 만들게 됩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최적의 영화를 추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상 패턴과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데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 거래에서 이상 거래를 잡아내어 사기를 탐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즉, 군집화는 데이터를 단순히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패턴 발견, 새로운 인사이트 노출, 데이터 정리, 보안 강화까지 아주 폭넓게 기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집화는 데이터 속 숨은 보물을 캐내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군집화 알고리즘 중 K평균 알고리즘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집화 알고리즘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쓰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K민주인 K평균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배정해서 그룹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데이터와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까운 쪽에 소속을 시키는 겁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꼭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지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구분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K평균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가운데 표시된 X가 중심점이 되고요. 가까운 점들끼리 같은 색 그룹으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K평균의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구현이 단순하고 계산 비용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가장 자주 활용이 됩니다. 장점이 있으면 물론 한계도 있겠죠. 첫 번째로 군집 개수인 K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기 중심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즉, 한계점은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도 군집 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K평균은 구형, 즉 동그란 모양의 군집화에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꼭 동그랗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모양의 데이터라면 다른 알고리즘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K평균은 쉽고 강력한 군집화 입문 알고리즘이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K평균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단계 한 단계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을 반복해서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군집 개수 지정 단계인데요.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지 군집 개수 K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3개 그룹일 거야 하고 정해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초기 중심점 설정인데요. K만큼 무작위로 초기 중심점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K가 3이면은 3개의 무작위로 초기 중심점을 잡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집 형성인데요. 각 데이터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속하게 되는데요. 즉 거리 계산을 해서 제일 가까운 X 표시에 붙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중심점 재설정인데요. 한 그룹 안에 모인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를 새 중심점으로 이동시킵니다. 말 그대로 평균값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군집 재형성인데요. 새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시 데이터를 재분류합니다. 즉 3번과 4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반복 수행 및 완료인데요. 이 과정을 중심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또는 정해진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종 군집화가 완성이 됩니다. 즉 K평균은 군집 개수 지정, 그리고 초기 중심점 설정, 군집화, 평균 업데이트, 재군집화, 반복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절차로 작동을 하고요. 중심점이 안정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K평균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과 5개의 무게 데이터가 있어요. 사과마다 무게가 다르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무게가 비슷한 사과들끼리 묶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확인하면요. 사과 무게는 160g, 180g, 300g, 350g, 370g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군집화의 목표는 이 데이터를 K평균으로 나눠보는 건데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무게가 비슷한 사과끼리 그룹화를 하는 겁니다. 군집 분류 기준은요. 2개로 나눌 건데요. 하나는 가벼운 사과 그룹, 또 다른 하나는 무거운 사과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K평균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지 정해야겠죠? 우리는 가벼운 사과 그룹과 무거운 사과 그룹 2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 개수를 K는 2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그룹의 중심이 될 대표점을 하나씩 정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임의로 300g과 350g을 초기 중심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초기 중심점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300g과 350을 출발점으로 정했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각 사과가 어느 중심에 더 가까운지 계산해서 그룹을 나눠보겠습니다. 군집화 과정의 첫 번째 군집 형성 과정인데요. 이제 사과들이 각자 나는 누구랑 더 가까운 거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즉 각 사과가 두 중심점 중에서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단에 그룹 0과 그룹 1이 있는데요. 그룹 0의 중심은 300이고요. 그룹 1의 중심은 35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0에 있는 160g짜리 사과는요. 그룹 0의 중심점인 300하고의 차이를 보면 140이고요. 그룹 0의 160이 그룹 1의 350 중심점하고의 차이점은 190입니다. 그러면 140이 더 작기 때문에 160은 300g이 있는 그룹 0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370g, 그룹 1에 370g짜리 사과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룹 1의 중심점인 350과 비교를 하면 20g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그룹 0의 중심점인 300하고의 오차를 계산하면 70이 납니다. 그러면 그룹 1과의 오차가 적기 때문에 370은 그룹 1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0과 그룹 1의 중심점이 아닌 요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즉, 각 데이터가 나와 더 가까운 중심점을 찾아가면서 비슷한 데이터끼리 그룹화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K평균의 첫 번째 군집 형성 단계입니다. 중심점 다시 설정하기 과정인데요. 이제 그룹을 만들었으니 중심점도 새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임의로 잡았던 중심점이 실제 데이터와 딱 맞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룹 0에는 160, 180, 300이 있는데요. 이들의 평균을 내보면 213g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0의 새로운 중심점은 213g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룹
1은 350과 370이 있는데요. 평균을 내보면 360g입니다. 그래서 그룹 1의 중심점은 360g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즉 중심점은 고정된 게 아니라 내 그룹에 모인 친구들의 평균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룹 0은 가벼운 사과들의 평균, 그룹 1은 무거운 사과들의 평균이 된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심점이 점점 더 안정적인 위치로 찾아가게 됩니다. 군집화의 두 번째 군집 형성 과정입니다. 이제 새롭게 잡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사과가 어느 그룹에 더 가까운지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룹 0의 중심점은 213그룹이고요. 그룹 1의 중심점은 360이 되겠죠. 각 사과가 이 두 중심점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160과 180은 여전히 그룹 0에 더 가깝고요. 350g과 370은 당연히 그룹 1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300g 사과입니다. 이전에는 그룹 0에 있었는데요. 중심점을 이동한 후에는 360g에 더 가까워져서 그룹 1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두 번째 군집화 결과는요. 그룹 0인 가벼운 사과에는 160g, 180g, 그리고 그룹 1 무거운 사과에서는 300g, 350g, 370g으로 되어졌습니다. 즉, 군집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심점을 새로 잡고 데이터를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점점 안정된 상태로 수렴하게 됩니다. 군집화 과정에서 중심점 재설정 과정인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중심점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각 그룹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값이 바로 새로운 중심점이 됩니다. 그룹 0에는 160g과 180g이 있으니까 평균은 170g이 됩니다. 그룹 1에는 300g, 350g, 370g이 있으니까 평균은 340g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바로 새로운 중심점이 되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군집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룹 0은 가벼운 사과 그룹이고요. 평균 170, 그리고 그룹 1은 무거운 사과 그룹으로 평균 340으로 성격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군집화 과정이 점차 안정된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점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제 새 중심점 170g과 340g을 기준으로 다시 데이터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모든 데이터가 이전과 똑같은 군집에 머무르고 변화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의 할당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데이터가 변하지 않으면 중심점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K평균 알고리즘이 안정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룹 0에는 160g과 180g의 가벼운 사과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그룹 1에는 300g, 350g, 370g의 무거운 사과들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중심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두 그룹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즉 K평균 알고리즘의 핵심 흐름은요. 초기 중심점을 잡고요. 재할당한 다음에 새 중심점을 계산하고 수렴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K평균 군집화 결과에 대한 평가하기 과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군집이 잘된 군집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왼쪽 A 그림처럼 같은 군집 내의 데이터가 서로 가깝고 다른 군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말 좋은 군집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 B처럼 이웃 군집과 너무 가까워서 섞여 있으면 군집을 잘 나눴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좋은 군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군집 내 응집도가 높아야 하고요. 두 번째, 군집 간 분리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군집은 단순히 숫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특성을 드러내야 진짜 가치 있는 군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집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실루엣 계수 같은 지표를 활용해서 군집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군집화를 평가하는 실루엣 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집화를 했을 때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데요. 이 군집이 정말 잘 만들어졌을까? 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평가 지수가 바로 실루엣 계수인데요. 실루엣 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값이 1에 가까우면 군집이 잘 나눠졌다는 뜻이고요. 0 근처라면 애매하게 경계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아예 잘못된 군집에 속해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루엣 계수는 두 가지 거리를 비교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AI는 같은 군집 안에서의 평균 거리인데요. 자기 집단 내부에서 얼마나 뭉쳐져 있는지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B의 I는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과의 평균 거리로 다른 집단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B-A를 두 값 중 큰 값으로 나눈 것이 바로 실루엣 계수가 됩니다. 공식은 화면에 있는데요. 개별 데이터의 실루엣 계수는 라지 D거리와 스몰 D거리 중에서 큰 것분의 라지 D거리 빼기 스몰 D거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그룹 안에 사과만 있으면 1에 가까워서 좋은 군집화이고요. 경계에 있는 과일처럼 애매하면 0 근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사과 그룹에 배가 섞여 있으면 1에 가까워서 군집화가 잘못된 거죠. 즉, 실루엣 계수는 군집화의 품질을 수치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파이썬에서 scikit-learn에서는 실루엣 스코어 함수를 쓰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서 실제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실루엣 계수의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배운 실루엣 계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시로 무게가 160g인 사과를 가지고 실루엣 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군집 안의 평균 거리인 AI를 구하게 되는데요. 160g 사과와 같은 군집에는 180g 사과가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차이는 20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군집과의 평균 거리인 BI를 구해야 되는데요. 160g 사과에서 다른 군집에 300g, 350g, 370g까지의 거리를 각각 계산해서 평균을 내면 180이 됩니다. 이제 실루엣 계산을 계산해 보면요. 공식에 따라서
B-A는 180-20이 되고 맥스 A, B에서는요 180하고 20이니까 가장 큰 게 180이 되겠죠. 즉 180분의 180-20이 돼서 약 0.89가 됩니다. 결과가 약 0.89로 나왔는데요. 1에 매우 가까운 값이 나왔습니다. 즉 160g 사과는 현재 속한 군집에서 아주 잘 맞게 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루엣 계수는 단순한 그림이나 직관을 넘어서 수치로 군집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모든 데이터의 실루엣 계수를 평균 내어서 전체 군집화의 품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루엣 계수로 군집화를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는 개별 데이터의 실루엣 계수를 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를 종합해서 군집화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각 데이터의 군집, 무게, 거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실루엣 계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 내면 전체 군집화의 품질을 하나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데이터의 실루엣 계수가 양수이고 대부분이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군집별 실루엣 계수의 평균도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번 K평균 군집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 0, 즉 가벼운 사과들의 실루엣 계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이 군집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루엣 계수 분석을 통해 우리 데이터의 군집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군집화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해석과 활용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